용감한 진실의 목소리. 경복공원, 수백 가족이 주말을 즐기기 위해 모인 곳.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자전거 소리와 분수대 근처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거리 예술가의 멜로디가 섞였다. 바람은 길가 덤불에서 제스민 향기를 실어왔다. 민준 9살 소년이 공중 화장실 주변을 뛰어다니며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다. 그는 빨간 후드티와 1년 동안 입어서 약간 짧아진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깨끗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올게요. 금방 나올게요. 민준이 뛰면서 외쳤다.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젊어 보이는 엄마가 멀리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다녀와.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중 화장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내려놔, 가까이 오지 마. 안에서 외침이 들렸다. 이어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급한 발소리, 그리고 여성의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몇 분 안에 세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구급차와 경찰 로고가 있는 지휘차도 뒤따랐다. 경찰들이 무장한 채 쏟아져 나오고 시민들은 현장에서 밀려났으며 임시 안전선이 설치되었다. 키가 크고 엄숙한 표정의 경찰이 확성기를 들고 발표했다.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이 지역은 봉쇄되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안전선이 설치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군중을 뚫고 앞으로 달려갔다. 저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30살이 조금 넘어 보이는 젊은 경찰 정우, 짧게 깎은 머리카락에 민준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봐 꼬마, 뭐 하는 거야? 뒤로 물러서? 민준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리쳤다. 제 아버지는 형사예요. 들어가게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제발요. 정우는 웃으면서 옆에 있는 동료, 안경을 쓰고 뚱뚱한 상진에게 말했다. 들었어? 상진은 코웃음을 치며 아마도 영경칠의 아들인가 보지? 주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젊은 여성이 전화기를 들어 민준이 안전선을 뚫으려는 모습을 녹화했다. 저 꼬마 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현실과 구분을 못하나 봐.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지나 구겨진 낡은 신분증을 내밀었다. 여기요, 이건 제 아버지 신분증이에요. 아버지는 특수전술부대에서 복무했어요. 정우는 흘끗 보더니 비웃었다. 이건 아마 게임에서 나온 거겠지? 민준은 소리쳤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아버지가 도울 수 있다고요.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정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가까이 다가왔다. 들어봐 꼬마,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더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엄마에게 돌아가. 군중 속의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요즘 아이들은 상상력이 너무 좋아. 한 여성이 속삭였다. 불쌍해. 아마 아버지가 오래전에 떠났는데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나 봐. 민준은 떨기 시작했다. 두 손으로 신분증을 꽉 쥐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버지가 정석 아저씨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저씨는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위험할 거예요. 상진이 웃었다. 오, 용의자 이름까지 알고 있네. 이 꼬마는 정말 액션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낡은 신분증을 들고 군중 속에 소리치는 민준의 영상은 빠르게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었다. 몇 분 안에 수백 번의 공유와 함께 서울의 소년과 형사라는 환상, 실제 영경칠 아들이 발견됨 같은 제목들이 달렸다. 인터넷에선 조롱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내일은 폭탄 해체하러 간다고 할 듯. 누가 엄마한테 인터넷 끊으라고 해줘. 민준은 도로변에 쪼그려 앉아 멍한 눈으로 경찰 안전선을 바라보았다. 웃음소리, 수군거림, 얼굴로 직접 비추는 휴대폰 불빛. 그는 물러섰지만 큰 소리로 울지는 않았다. 그저 무릎에 고개를 묻고 아빠, 제가 노력했어요라고 속삭였다. 다른 한편 신입 경찰 서연은 외곽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우가 크게 소리쳤다. 서연, 당장 위치로 돌아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서연은 입술을 물며 조용히 물러났다. 멀리 지휘차에서 무전기를 통해 확고한 목소리가 들렸다. 용의자가 권총을 소지했지만 자동 무기는 없습니다. 아마추어 강도가 재산을 훔치려다 고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꽉 잡았다. 이해했습니다.
특수부대는 필요 없고 설득만 하면 됩니다. 서연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상진 옆으로 가서 속삭였다. 확실해요? 그 여자는 용의자가 전쟁에 대해 소리쳤다고 했어요. 아마추어 같지 않은데요. 상진은 손을 흔들며 아이고, 첫 현장 근무 날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 지휘부에 노련한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말했다. 서연은 민준을 보며 여전히 혼자 웅크리고 있는 모습에 작게 말했다. 그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우는 비웃으며 그럼 꼬마의 영명칠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보자고 라고 말했다. 그 사이 군중 속에서 은색 자켓을 입은 노인, 턱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었다. 그의 눈이 민준에게 닿았을 때 그의 입술은 아픔으로 꽉 다물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아무도 앞에 놓인 끔찍한 진실을 모르고 모두에게 조롱받은 작은 소년만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공중 화장실이 봉쇄된 지 1시간이 지났고 부장 강도에 대한 소식은 모든 플랫폼에 빠르게 퍼졌다. 정오의 강렬한 햇빛 아래 군중은 여전히 흩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결국 부모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끌려갔지만 호기심 많은 어른들은 여전히 안전선 주변에 머물렀다. TV 카메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높이 들고 밀려들었다. 민준은 여전히 도로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아버지의 은색 신분증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현실과 연결된 마지막 끈인 것처럼. 분노로 얼굴이 붉었지만 눈은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어 말랐다. 지휘부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언론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HTV 라임 방송국의 기자그룹, 칼색 머리의 중년 여성 기자 지수가 이끄는 팀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카메라맨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숙여 말했다. 아까 안전선에서 소리치던 아이가 너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아버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 민준은 그녀를 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 아버지는 재훈이세요. 그는 내무부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저는 그들이 제 말을 조금만 들어주길 바랐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다시 물었다. 그럼 그는 지금 어디 계시죠?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휴에서의 작전에서 동료가 죽은 데를 떠났어요. 그 이후로 매우 조용히 지내세요.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잠시 후 인터뷰 영상은 편집되어 서울 소년 4 아버지가 형사라 믿고 위기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도움 요청이란 제목으로 온라인에 올라갔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단 1시간 만에 소셜미디어는 조롱하는 글들로 가득 찼다. 민준의 당황한 얼굴 사진이 밈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슈퍼히어로라고 믿을 때 임무의 부름을 이은 자, 꼬마 형사 시즌1 에피소드 인. 각 게시물 아래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요즘 아이들은 영화에 이렇게 세뇌되었나? 아버지가 형사라는데 찢어진 옷을 입고 있네. 아마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복권을 팔고 있을 거야. 민준은 우연히 근처에 있던 젊은이의 휴대폰에서 몇몇 댓글을 읽었고 그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두가 그가 미쳤다고,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부대에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관객 그룹에서 중년 여성 정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침부터 여기 있었지만 재훈이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아요. 안경을 쓴 남자 석준이 덧붙였다. 언론이 요즘 너무 과장해요. 이 아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서연은 그 대화를 듣고 민준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다가가 부드럽게 숙여 말했다. 괜찮니? 물 마실래?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랄 뿐이에요. 서연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정우가 끼어들었다. 서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해? 그 꼬마 신경 쓰지 마. 그녀는 놀라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못해 돌아섰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다. 그는 군중을 돌아보며 낯선 얼굴들,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아이가 궁지에 몰린 것을 즐기는 듯한 표정들을 보았다. 저는 정석 아저씨를 알아요. 옛날 사진에서 봤어요. 아저씨는 아버지와 함께 복무했어요. 그는 전쟁 트라우마가 있어요.
만약 제복을 입은 경찰이 들어가면 그는 당신들이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 거예요. 다른 경찰 김민수가 짜증을 냈다. 꼬마, 마지막으로 말하니 물러서. 그렇지 않으면 상관에게 보고해야 할 거야.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준은 뒤로 물러났다. 김민수는 민준의 어깨를 살짝 밀어 그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군중이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누군가 그 순간을 녹화해 서울판 꼬마 공무집행 방해자라는 설명과 함께 올렸다. 민준은 일어서서 떨리는 입술로 주먹을 꽉 쥐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신들은 후회할 거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우는 그를 이상한 생물을 보듯 바라보고 차갑게 돌아섰다. 다른 여성 기자 유진이 경찰 방송국에서 와서 지수에게 속삭였다. 저런 아이들은 나중에 극단적이 되기 쉬워요. 계속 환상 속에 살면서. 지수는 비웃으며 우리는 내용이 있어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시청자들은 좋아할 거예요. 자신이 비밀 요원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누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때 한 그림자가 멀리서 안전선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은색 자켓, 다른 신발,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주목하지 않았다. 오직 민준만 알아보았다. 아빠. 하지만 소음 속에서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가 안전선에 가까워졌을 때 두 경찰에게 막혔고 정우가 다가와 짜증난 표정으로 물었다. 뭘 원하세요? 그 남자는 자켓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들고 제 이름은 재훈입니다. 저는 특수부대 GRS 3호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석과 대화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우는 너무 크게 웃어서 군중이 돌아볼 정도였다. 노인복지관에서 오신 건가요? 여긴 당신의 옛 놀이터가 아닙니다. 재훈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침착했다. 더 이상의 부상자를 원하지 않으시면 저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겁니다. 김민수와 상진을 포함한 다른 경찰 그룹이 다가왔고 모두 재훈을 동화에서 나온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진실을 느꼈지만 여전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 정우가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고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나세요. 이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지 옛날 전쟁 이야기를 하는 노인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민주는 뒤에서 눈이 붉어져 소리쳤다. 그건 제 아버지예요. 그는 도울 수 있어요. 조용히 해. 정우가 돌아서서 소리쳤다. 민주는 귀를 막았지만 계속 소리쳤다. 제발 절 믿어주세요. 이 광경은 주변 몇몇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지만 아직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 뜨거운 서울의 한낮. 의심과 조롱으로 가득 찬 곳에서 9살 소년이 너무 특이해서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전체 시스템에 의해 부서져 가고 있었다. 공원에 임시로 설치된 지휘본부 안에서 큰 화면에 현장 도면이 표시되었다. 보안 카메라에서 분석된 공중 화장실 평면도였다. 경찰들, 기술자들, 협상가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만심이 느껴졌다.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정우가 마이크 앞에 서서 설명했다. 용의자는 37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 키는 약 85cm, 중간 체격, 권총 소지. 용의자는 고황 상태이지만 인질에게 적대적인 징후는 없습니다. 고위험 무기나 조직적 테러 행위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청장 현우, 소금 후추 머리카락의 남자가 큰 사건들을 겪어온 인물이 눈썹을 찌푸렸다.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정우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용의자가 인질을 그 애라고 불렀는데 특정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질이 2번이나 문 근처로 나왔지만 사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아직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홍보 담당 경찰 미나가 끼어들었다. 언론의 주목도가 높습니다. 만약 발포가 있다면 영상이 전국에 방송될 것입니다. 강력 개입 전에 협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신원 조회는 했습니까? 정우가 대답했다. 정석이라는 이름의 남자, 범죄 기록 없음, 실직 상태. 군 기록이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퇴역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불분명합니다. 추가 정보를 요청 중입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 서연은 벽에 기대어 서서 안전선 밖에 앉아있는 수염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만약 그가 정말 재훈이라면 그가 말한 정보가 중요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미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경찰청장이 아직 허가하지 않았어. 만약 그가 그냥 미친 사람이라면 어쩌지? 서연은 침묵했다. 안전선 밖에서 민주는 여전히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재훈은 화장실을 바라보았다. 한때 함정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런 구조물을 잘 아는 사람의 눈길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용의자 이름 제대로 들었니? 정석 아저씨잖아요. 아버지가 다낭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분이요. 재훈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입술을 깨물며 머릿속에서 무언가와 씨름하는 듯했다. 그는 괜찮지 않을 거야, 민준아. 동료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 후 부대에서 제외되었어. 어떤 밤에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 자면서도. 아버지는 연락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연락이 끊겼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들이 들어갈 거예요. 맞죠? 재훈은 안전선을 바라보았다. 정우가 특수부대에 지시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정석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는 자신이 습격당했다고 생각하고 전투 본능에 따라 반응할 거야. 민주는 안전선을 향해 소리쳤다. 저희가 말했잖아요. 그는 전투 방법을 알아요. 그는 제 아버지의 부대에 있었어요.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군중이 놀라 움직였고 몇몇 기자들이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왔다. 상진이 민준에게 얼굴을 찡그리며 다가왔다. 이봐, 계속 소리 지르면 어머니를 불러 데려가라고 할 거야. 서연이 다가와 끼어들었다. 저기, 정석에 대한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의 군 기록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정우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서연, 당신은 분석 담당이 아니야. 비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지나가던 현우 경찰청장에게 말했다. 경찰청장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저 밖의 남자가 정말 재훈이라고 믿고 그가 용의자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본 후 재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몇 초간 침묵 후 그는 군사보안부에 연락해 그의 오래된 신분증 번호를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확인되면 그의 말을 5분 동안 들어보겠다. 그 이상은 안 돼. 10분 후 태역군인 부서에서 확인 결과가 도착했다. 재훈 전 특수부대원 특별전술훈련교관 수행 휴에서의 폭발 사건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은퇴. 비무장 협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현우 경찰청장은 정우와 자문단을 불렀다. 미나가 분석지를 들었다. 만약 그가 들어가서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가 총에 맞으면 언론이 우릴 갈갈이 찢을 겁니다. 정우가 끼어들었다. 저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더 이상 현역이 아닌 사람을 현장에 투입하는 건 무모합니다. 이건 전쟁 시기가 아니라 법치 시대입니다. 서연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청장님, 그를 들여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인질들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겁니다. 현우는 시계를 보고 명령을 내렸다. 그에게 가슴 마이크를 착용시키고 무장하지 말고 방탄복도 없이 3분을 줍니다. 그 후에 진전이 없으면 우리는 계획대로 개입합니다. 장비가 설치되는 동안 민주는 떨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재훈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 위험한 곳에 많이 들어갔었어. 하지만 오늘만큼 중요한 이유는 없었단다. 민주는 울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재훈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서연에게 돌아섰다. 고맙습니다. 침묵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3분밖에 없어요. 더 필요하지 않을 거라 믿어요. 재훈은 가볍게 웃고 천천히 봉쇄 지역으로 걸어갔다. 군중이 길을 내주었고 모두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동시에 화장실 안에서는 젊은 청소부 지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재킷끈으로 묶여 있었고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그녀 앞에는 짙은 수염을 가진 남자, 들쭉날쭉한 머리카락에 권총을 든 정석이 있었다. 정석은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다. 그들이 올 거야, 날 죽이러. 마치 남서부 국경전투에서처럼.
지연이 속삭였다. 저는 경찰이 아니에요. 그냥 청소부예요. 제발 절 풀어주세요. 정석은 어둠 속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나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어 너희는 날 쓰러뜨릴 수 없어. 바로 그때 재훈이 문을 통과했다. 방탄복도 없고 무기도 없이 가슴에 마이크만 달고 있었다. 밖의 모든 세계가 숨을 멈췄다. 오래된 화장실 안, 깜박이는 형광등 아래 공간은 더욱 숨막히게 느껴졌다. 암모니아 냄새가 피와 땀 냄새와 섞여 강하게 퍼졌다. 바닥에서 지연은 신음하며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몇 분 전 도망치려다 총에 맞았다.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많은 출혈로 그녀는 어지러워했다. 정석은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었다. 여전히 권총을 들고 충혈된 눈에 몸은 떨리고 입술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중얼거렸다. 그들이 왔어. 날 입막음하려고 북쪽 국경에서처럼. 지연은 흐느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정석이 휙 돌아보며 눈이 크게 뜨였다. 조용히 해. 넌 믿기지? 그들은 항상 여자를 믿기로 써. 난 전에 봤어. 난 바보가 아니야? 지연은 계속 고개를 저었고 몸은 공포와 고통으로 오그라들었다. 그녀는 동료를 대신해 출근한 날이 이렇게 끔찍한 악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밖의 분위기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들은 군중을 더 멀리 밀어내기 위해 안전선을 추가로 설치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서로 밀치고 TV 헬리콥터가 위에서 원을 그리며 날았다. 서연은 황급히 구급차로 달려가 말했다. 안에 부상자가 있어요. 들것과 의료키트를 준비해주세요. 태연이라는 간호사가 긴장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며 물었다. 부상자가 몇 명인가요? 최소 1명이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현장으로 돌아와서 재우는 반쯤 열린 화장실 문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가슴에 달린 마이크는 소리를 쥐 입으로 전송했고 모든 사람이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헤드폰으로 숨소리까지 듣고 있었다. 그는 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춰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정석, 재훈이야. 날 기억하지? 안에서 정석은 즉시 몸을 돌려 문 쪽으로 총을 겨눴다. 재훈? 날 멍청이로 아나? 너도 그들 편이지? 재훈은 움직이지 않은 채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아니, 난 무기를 가져오지 않았어. 널 체포하러 온 게 아니라 지연과 너를 위해 왔어. 정석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단어를 끊어가며 말했다. 날 위해? 너희는 마지막 임무에서 날 버렸어. 난 무전으로 소리쳤는데 너희는 듣고도 오지 않았어. 재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마치 옛 기억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다. 난 들었어. 그리고 지휘관에게 널 구하러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허락받지 못했어. 침묵이 감돌았다. 지휘부에선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밖에 언론도 새 정보가 없어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재훈의 가슴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떨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정석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총은 이제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재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한쪽 눈으로 총을 분해하는 법을 가르쳐줬던 때 기억나? 손이 떨려서 계속 실수했지. 한 초, 2초가 지나고 안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날 3주 동안 때렸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분해할 수 있게 되어서야 디저트를 먹게 해줬죠. 재훈이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넌 부대에서 가장 빨랐어, 정석. 누구도 너처럼 잘하지 못했지. 하지만 전쟁은 뛰어난 사람들에게 자비롭지 않아. 바로 그때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공간을 가로질렀다. 움직였다. 그가 무기를 가졌다. 그것은 젊은 저격수 도윤의 목소리였다. 그는 망원경을 통해 정석이 지연에게서 손을 떼는 움직임을 오해했다.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목표물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사해야 합니까? 지휘부에서 정우는 무전기를 꽉 쥐고 소리쳤다. 대기, 발사하지 마. 상황이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보조 저격수 위치에서 큰 총소리가 울렸다. 총알이 오래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반대쪽 벽에 맞아 튕겨나와 깨진 벽돌 조각을 날려보냈다. 파편이 안으로 날아가 정석의 무릎을 맞춰 그가 고통으로 외치게 했다. 정석은 깜짝 놀라 전투 본능이 일어났다. 매복이다. 너희는 날 죽이러 왔어. 그는 휙 돌아서서 지연을 향해 총을 겨누고 소리쳤다. 난 혼자 죽지 않을 거야. 재훈이 외쳤다. 정석, 안 돼. 아무도 널 죽이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무 늦었다.
또 다른 총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정석의 권총에서 나온 소리였다. 안팎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지연이 쓰러졌고 손에서는 멈추지 않고 피가 흘렀다. 재훈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두 번째 총알이 발사되기 전에 정석의 손에서 총을 쳐냈다. 두 남자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뒤엉켰다. 재훈은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당장 구급대를 불러. 총상자가 있어. 밖에서는 의료진이 안전선을 넘어들 것을 밀며 들어갔다. 경찰은 언론을 밀어냈고 민주는 달려가려 했지만 서연에게 붙잡혔다. 위험해요.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서연은 민준을 꽉 안았다.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본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그는 괜찮을 거야. 현우는 지휘부에서 화가 나 탁자를 내리쳤다. 명령 없이 누가 발포했지? 누구야? 한중희가 서둘러 대답했다. 도윤이라는 신참입니다. 용의자가 공격하는 걸 봤다고 생각했답니다. 현우는 소리쳤다. 당장 그를 현장에서 철수시켜. 안에서 정석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머리를 감싸고 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난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난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들이 먼저 쏘았어. 재훈은 숨을 헐떡이며 의식 없는 지연을 붙들고 있었다. 짙은 피가 그의 셔츠에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의료진이 달려와 틀것에 실어 나갔다. 정석과 지연은 둘 다 이송되었지만 완전히 다른 상태로, 한 명은 희생자로, 다른 한 명은 제압된 용의자로. 밖에서는 혼란스러운 군중, 울부짖는 소리, 마이크에 말하는 기자들의 소리가 벌통처럼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곳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격렬하고 아파서 한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버거웠다. 서연이 숙여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민준아,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네 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구했어.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없었다면 아무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을 거야. 민준은 침묵했다. 입술을 꼭 다물고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재훈이 인지를 구하러 뛰어드는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도윤 저격수가 실수로 쏜 것을 인정하는 영상도 나타났고 새로운 분노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여론은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재훈을 영웅이라고 칭송했고 다른 이들은 경찰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아무도 처음 경고의 목소리를 높인 소년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현우 경찰청장은 창문을 통해 서연과 함께 홀로 서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부하에게 돌아섰다. 우리는 듣지 않았고 이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했다. 지연을 태운 구급차가 시원을 스치며 떠났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언론은 즉시 보도했다. 공원 강도 사건에서 인질 중상, 경찰 해명. 경찰을 향한 비난이 퍼지기 시작했고 재훈이 총잡이를 막아선 순간을 담은 영상이 뒤따랐다. 강렬한 햇빛 아래 재훈은 보안구역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셔츠는 피로 얼룩졌고 눈빛은 지쳤지만 여전히 이상하게 침착함을 유지했다. 민준이 달려와 그를 꽉 안았다. 아빠, 전 아버지가 그들이 아버지를 쏜 줄 알았어요. 재훈은 몸을 숙여 아들을 안았다.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그 여자는 아닐 수도 있어. 아빠가 한 초만 더 늦었어도. 서연이 가까이 다가왔다. 눈이 붉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들어가게 했어야 했는데. 정우도 막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발장을 끼고 재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은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휘 계획을 망가뜨리고 인질이 다치게 했는데 이제 영광을 원하나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화가 나서 말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는 저격수가 실수로 쏘는 바람에 용의자가 흥분해서 다친 거예요. 정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팀 중 누구도 그걸 인정하는 걸 듣지 못했어. 그리고 저 사람 재훈 씨는 거의 10년 전에 은퇴했어. 이 부대는 더 이상 전쟁의 추억 속에 사는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야. 민주는 손을 꽉 쥐고 터져 나왔다. 제 아버지는 추억 속에 살지 않아요. 아버지는 방금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요. 정우는 민준을 흘겨보며 그리고 너, 자기가 슈퍼맨의 아들인 줄 아는 꼬마는 집에 가. 여긴 액션 영화가 아니야.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직설적으로 말했다. 녹음을 다시 들어보셨나요? 팀 모두가 정석이 재훈 씨에게 훈련받았다고 인정하는 걸 들었어요.
그는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우는 비웃으며 그럼 그가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심리진단서, 개입 허가서, 당신은 무장도 없고 허가도 없고 공식 명령도 없는 사람을 들여보내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게 하고 싶은 건가요? 그때 현우 경찰청장이 다가왔다. 그는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이며 재훈에게 인사했다. 당신이 재훈 씨죠? 저는 파일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최고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우가 끼어들었다. 경찰청장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는 정신적 이유로 퇴직했고 재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개입하도록 허용한다면 모든 위험은 우리가 지게 됩니다. 재훈은 침묵했다. 현우는 그에게 돌아서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모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실패하면 사람의 목숨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올바르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정석은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고황 상태였고 자신이 총을 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 무리가 가까이 왔다. 지수가 마이크를 들고 물었다. 당신이 인지를 구한 사람인가요? 왜 경찰은 처음부터 당신을 들여보내지 않았나요? 미나, 경찰 홍보팀장이 급히 끼어들었다. 현재 저희는 전체 처리 과정을 조사 중입니다. 언론이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자 성민이 BTV1에서 날카롭게 물었다. 현우 경찰청장님, 이분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에서 배제된 건가요? 현우는 대답을 회피했다. 정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저희는 부대에 속하지 않은 개인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기자들에게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재훈 씨가 없었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재훈은 한마디만 했다. 난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 난 그저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한편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지연이 수술 중이었다. 총알이 견갑골을 스쳐 지나가며 혈관을 손상시켰다. 의사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복도에서는 그녀의 가족이 대기 중이었고 기자들은 정문에 막혀 있었다. 동시에 정석은 수갑을 찬 채 심리신문을 기다리며 임시 구금실로 이송되었다. 그는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중얼거렸다. 내가 아니야. 기억나지 않아. 난 그저 총소리만 들었어. 안보 담당 경찰 한철이 지휘부에 보고서를 가져왔다. 정석의 PTSD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에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해 기록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면 모든 초기 평가가 잘못된 거군. 정우는 뒤에서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실수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매일 사람들이 그런 실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공원 임시 대기소에서 재훈과 민주는 돌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켓을 벗어 오래된 상처들로 가득한 팔을 드러냈다. 민준이 부드럽게 만지며 물었다. 아버지, 이 상처들은 언제 생긴 거예요? 재훈은 슬프게 웃었다. 사람들이 아버지가 쓸모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저를 비웃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재훈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어. 넌 오늘 많은 어른들보다 용감했어. 서연이 가까이 다가와 두 잔의 물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서울에 오래 머물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이 도시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훈은 살짝 웃었다. 경찰은 나 같은 늙고 약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냉철한 머리와 올바른 곳에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두 기자 지수와 성민이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다.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었다. 난 수백 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촬영했지만 오늘 그 소년, 그의 눈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촬영하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마도 처음으로 언론이 한 아이보다 뒤처진 것 같네. 같은 시간 소셜미디어에서는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서울 소년,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세상은 비웃었다. 군중 속에서 소리치는 민준의 모습, 손에 든 은색 신분증, 그리고 아래에는
당신은 진실이 망상으로 여겨질 때 침묵한 적이 없습니까? 라는 문구가 달렸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격동적인 밤을 보낸 후 깨어났다. 신문 일면에는 피 묻은 자켓을 입은 재훈, 옆에 서 있는 민준, 그리고 현장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젊은 여성 지연의 모습이 가득했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나타났다. 숨겨진 영웅, 통일공원 인질극 해결. 전 특수요원, 홀로 지옥에 뛰어들다. 그의 아들은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의 조명 뒤에는 국가경찰 내부에서 조용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다. 공원 방어구역 내 임시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현우 경찰청장이 테이블 머리에 앉았고 법률 고문, 홍보 담당자, 중간 지휘관들이 앞에 있었다. 분위기는 봄날 한가운데 눈이 내릴 것처럼 무거웠다. 미나가 전화통화를 마치고 내려놓았다. 내무부에서 자세한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언론은 재훈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에게 불투명한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들은 폭로할 겁니다. 대머리 법률 고문 성태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재훈 씨가 계속 개입하게 놔두면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직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형사 책임은 우리 부서에 돌아올 것입니다. 현우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방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수술대에서 죽는다면. 성태가 즉시 반박했다. 그는 직업적 보험이 없고 최신 심리 파일도 없습니다. 언론이 오늘은 찬양하지만 내일 지연이 사망하면 여러분은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현재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훈을 영웅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느슨한 지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이미지를 지키려면 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우는 방 한쪽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말했듯이 외부인이 개입할 때마다 재앙의 문을 여는 겁니다. 어제 운 좋게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 해도 그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재훈 씨는 맨손으로 인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쏘지 않았고 공황을 일으키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를 위험 인물처럼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태는 눈썹을 찌푸리며 엄숙하게 말했다. 서연 씨, 감정이 법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명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보호합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경찰청장님, 만약 우리가 용의자를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이른바 제도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고 언젠가 우리 자신이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현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몇 초 동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 씨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 추가 반대가 있다면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학로의 작은 카페에서 재훈은 민준과 함께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는 블랙커피를 마시고 민준은 거의 씹지도 않고 구운 빵 한 조각을 먹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에는 여전히 24시간의 긴장 끝에 남은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들이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낼 건가요? 재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아마도 그럴 거야. 왜요? 그들은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들아, 사람들은 진실만 필요한 게 아니라 편리함도 필요하단다.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상징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상징은 유지되는 것보다 꺼지기가 더 쉽죠. 서연이 들어와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몇 분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당신을 사건에서 격리시킬 모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정석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아마도 언론에 압력을 가해서 내가 어제 한 역할을 희석시킬 수도 있겠죠. 민주는 화가 나서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했는데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소년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나도 화가 나.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해. 재훈은 아들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는 박수를 받으려고 이 부대에 들어간 게 아니야.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어. 만약 어제가 아버지가 그것을 하는 마지막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의 역할을 파일에 유지하려고 노력할게요. 최소한 공식 보고서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재훈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난 군중 속에서 옳은 일을 외치는 용기 있는 소년과 모두가 침묵할 때 등을 돌리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 그랬을 뿐이니까. 그날 오후 국립의료원 앞에서 기자들 무리가 여전히 지연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 성화가 나와 간단히 대답했다. 환자는 위험한 단계를 넘겼습니다. 현재 여전히 의식불명이지만 혈압은 안정적입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업데이트되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따라붙었다. 익명의 계정이 글을 올렸다. 만약 저 노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아마 죽었을 것이고 세상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가 실패했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 위험한 행동을 신성시하지 마라. 교훈은 민간인이 영웅놀이를 하게 두지 말라는 것이다. 그 격렬한 흐름 속에서 민주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군중 속에서 소리치는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었고 한 댓글이 눈에 띄었다. 한 아이가 진실을 말하고 어른들이 귀를 막을 때 민주는 노트북을 덮고 아버지에게 돌아섰다. 그들은 제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저를 조롱해요. 재훈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네가 한 일을 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웃는 거야. 그래서 옳은 일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해. 민주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알고 싶어요. 재훈은 그를 꽉 안았다.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워. 그날 늦은 밤 현우 경찰청장은 임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사건 보고서, 법률 고문의 평가, 그리고 아직 보내지 않은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그는 편지의 한 줄을 다시 읽었다. 저 현우는 27일 긴급 상황에서 전 특수요원 재훈의 개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행정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 다음에도 저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는 서명하려고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밖에선 언론의 불빛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옳은 일과 안전한 일이 때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임을 알았다. 국립의료원에서 지연은 막 수술 후 병실로 옮겨졌다. 어두운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이 살짝 떠졌다. 그녀의 어머니 석난, 백발의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엄마 말 들리니? 그녀는 눈을 깜박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소년, 그 노인이 널 구했어. 다음 날 아침 병원 문을 나서는 재훈과 아들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수십 개의 렌즈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다. 재훈 씨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재훈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 한때 그의 아들을 조롱했던 얼굴들, 민준이 군중 속에서 낡은 신분증을 들었을 때 웃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특별한 연설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만약 한 아이가 이상한 것을 소리친다면 웃지 마세요. 그것은 어른들이 인식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진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침묵했다. 민주는 고개를 들고 여러 번 접힌 작은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는 그것을 그를 가장 조롱했던 사람 지수에게 건넸다. 그 위에는 한 문장만 있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들리더라도 진실을 믿어주길 바랐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읽었다. 그녀는 물러서서 성민에게 돌아섰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내무부 회의실에서 여론의 열기는 정부 홍보팀이 급히 전략을 조정하도록 만들었다. 보안국장 동우는 특별 뉴스를 보여주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제목은 총을 들지 않고 세상을 무장해제시킨 남자였다. 동우는 한숨을 쉬고 지휘부에서 호출된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를 침묵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했군.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들은 그를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판한다면 정치적 자살이 될 겁니다. 동우는 시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가 한마디를 던졌다.
그럼 그를 은퇴한 전설로 만들어라. 다시는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서울경찰청에서 카메라 없는 작은 방에서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내무부로부터 온 편지가 있었다. 사건 당시 잘못된 절차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시 직무정지. 내부 조사 명령에는 오발 명령을 명확히 하지 않음, 지휘 통제 부재, 증인 모욕 행위라고 적혀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신 목소리로 물었다. 도덕 수업을 하러 왔어? 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요. 그날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니란 걸 말하러 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가 울 때 웃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오만한 표정을 잃었다. 그는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그날 밤부터 이걸 썼지만 누구에게도 보낼 용기가 없었어. 소년을 위한 거예요? 서연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고 단지 슬픔만 남아있었다. 늦은 것보단 낫죠. 그날 밤 민준의 집, 세계 지도와 전술책으로 가득한 작은 방에서 소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강한 필체였지만 지우고 고친 흔적이 있었다. 민준에게 나는 네가 울 때 웃었던 어른이다. 내가 틀렸다. 네 말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옳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였다. 다음에도 난 네가 그렇게 소리치길 바란다. 웃음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진실을 죽이게 하지 마라. 미안하다, 정우. 민준은 읽고 나서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편지를 아버지의 낡은 신분증 옆 서랍에 넣고 오래된 장을 묻는 것처럼 서랍을 닫았다. 며칠 후 국가경찰청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언론 보도도 없고 붉은 리본도 없이 단지 소박한 강당, 몇 줄의 플라스틱 의자와 빈 목재 단상만 있었다. 현우 경찰청장이 재훈에게 특별 민간 용기 훈장을 수여하기 전 연설했다. 우리는 완벽함을 좋아하고 이상한 것을 싫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완벽하지 않고 계급도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이 경찰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훈이 현우의 손에서 훈장을 받기 위해 올라갔다. 강당 전체가 일어나 조용히 박수쳤다. 구석에서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니?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고 속삭였다. 저 자신도 자랑스러워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야지. 사건 후 6일 통일고원 사건은 평온한 토요일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수백만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그 위기의 잔향은 여전히 울려 퍼졌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해시태그 재훈 영웅 민준 용기 정석 회복이 트렌드를 장악했다. 특별한 영상이 급속도로 공유되었다. 재훈이 무기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난 널 체포하러 온 게 아니야. 이걸 끝내러 왔어. 48시간 만에 영상은 1200만 뷰를 넘었고 수십만 개의 감동적인 댓글이 달렸다. 그는 말로만 미친 사람의 총을 내려놓게 했다. 그의 아들은 진실을 믿었고 옳았다. 나는 울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느꼈기 때문에. 반면 한때 비판했던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목당했다. 그 중에서도 정우는 가장 심하게 비판받았다. 그가 민준을 놀리던 영상이 다시 공유되었다. 아마도 007의 아들인가 보지? 여론이 들끓었고 공식적인 징계 결정이 없었음에도 정우는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행정부서로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HTV 다잉화의 내부 인터뷰에서 이유를 묻자 그는 단지 나는 더 이상 제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민준의 집에서 그 아침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열린 공간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절망적인 외침에서 국가적 교훈으로라는 제목의 특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있었다. 진행자가 물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민준 군은 다시 소리칠 건가요? 재훈이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돌아섰다. 네가 대답해봐. 민준은 약간 망설이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더 크게 소리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다시 저를 비웃는다면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외칠 거예요. 프로그램은 즉시 주목을 받았다. 샤크 민준을 따르라. 해시태그가 모든 플랫폼에 퍼져 아이들의 발언권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같은 날 아침 경찰청 소속 기자가 병실에서 지연을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있었지만 얼굴은 밝아 보였다. 재훈 씨가 들어왔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기자가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죽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시작했을 때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를 구해주셔서 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해주셔서요. 그날 오후 민준과 재훈은 일주일 전 혼란스러운 현장이었던 통일공원의 돌길을 따라 산책했다. 바람은 상쾌하게 불고 수면은 출렁이고 아이들은 마치 아무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놀고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건넸다. 모든 이야기를 다 썼어요. 정석 아저씨 이야기, 정우 아저씨 이야기, 아버지가 그에게 말한 것까지. 재훈은 페이지를 넘기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출판하려면 사인본 하나 주는 거 잊지 마. 민준이 웃었다. 아버지가 한쪽 눈으로 총 분해하는 법만 가르쳐 주세요. 재훈은 크게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총 분해는 필요 없어. 넌 이미 말로 이겼으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웠지. 한때 분노로 끓어오르던 도시 한가운데서 놀랍도록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다음 날 민준과 재훈은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초청장을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재훈님을 위기와 시민의 용기라는 주제의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주제, 언제 말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민준은 아버지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말씀하실 거예요? 재훈은 생각에 잠겼다. 난 무대에 서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어? 일주일 후 대학 강당은 만석이었다. 수백 명의 학생, 교수, 손님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재훈이 단상에 오르자 조명이 그의 머리카락을 비추어 오래된 전쟁터의 먼지처럼 은색으로 빛났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한때 전쟁은 국경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총과 피가 있는 곳에만.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전쟁이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속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웃는 것 속에. 그는 멈추고 홀 뒤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준이 서연과 함께 앉아있는 곳이었다. 그날의 영웅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침묵하는 동안 소리칠 용기가 있었던 9살 소년이었습니다. 전체 강단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한 학생이 물었다. 재훈 씨, 만약 아들을 놀렸던 그 경찰에게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재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 울음소리 앞에서 다시는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민준의 집에서 재훈은 노트북을 열었다. 정우에게서 온 새 이메일이 나타났다. 제목은 두 번째 사과였다. 저는 당신의 강연을 들었고 왜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는지 그리고 왜 제가 침묵을 강요받는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훈은 답장하지 않고 단지 저장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를 껐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마침내 닫혔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국방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지난주 대한민국은 이상한 이야기를 목격했습니다. 한 전직 특수요원이 어둠에서 나왔고 한 소년이 어른들에게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 항상 듣기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화면은 민준의 이미지로 마무리되었다. 아버지의 은색 신분증을 손에 들고 모든 것이 시작된 통일공원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 이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약한 곳에서 진실이 온다는 강력한 상기이며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인간의 생명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민준은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용감하게 말했고 재훈은 용기에는 무기가 아니라 원칙과 옳은 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이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한때 실수한 사람들도 여전히 바로잡을 수 있으며 사회는 다수가 아닌 진실 편에 설 때만 진보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거의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만나요.